예,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허승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 앞에 출석해 책임을 다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헌법 제62조 2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고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헌법 가치의 유린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거리상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과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의 불출석과 대권 행보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의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은 국민의 것이지 총리 개인의 정치 여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최상목 총리께 묻겠습니다. 내일 29일 국무회의 안건에 2+2 대미 통상 협상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회의인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건에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네네. 제가 어제 밤에 왔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고 와서 국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좀 끝나고 나서 아마 내일 안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은 국정 2학기 이 시기에 국익이 걸린 민감한 통상 협상을 이 정부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예, 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네, 하는 것이 시중의 의견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아마 산업부 차관이 또 언론도 브리핑을 했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뭐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협의를 미국하고 신속하게 시작한 것은 그래야 저희가 유예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국익 최우선에 부총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여론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한 거 아시죠? 뭐 발언이 첫 번째 발언하고 또 두 번째의 베센트 장관이 낸 거는 좀 다릅니다. 장관님, 이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또 무엇을 양보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과거의 여러 선례를 보면은 오히려 국익을 도외시하는 그런 양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불안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성과에 쫓겨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된 걸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는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런 또 저희가 설명을 지금 하고요. 거기 지금 가기 전에도 저희가 그 지도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도 국회에 과정과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 절차와 관계없이 제가 사전 단계이지만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말씀 좋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내용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는 협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국익에 손상이 될 수 있어서 또는 협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게 대체적인 답변으로 많이 와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범위 그런데 안에서 협상 상대한테 이미 다 준 내용을 밝히는 게 뭐고 협상에 불리해지면 이미 상대한테 다 밝히고 알려준 내용인데. 그게 협상 당사자도 언론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직은 협상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협상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장관님, 얘기할 수는 없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좋은 안을 우리가 내놓았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빠르게 좀 국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뭐 좋은 안을 내는 건 없고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설명을 했어요. 네. 그 설명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그 아마 지금 산업부 장관이 언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선이나 이런 관련돼 가지고 저희의 어떤 뭐 비전 같은 거를 설명을 했더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전, 설명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 좀 밝혀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4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목표는 작년보다도 1.8% 높여서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된 거 보니까 작년이나 똑같이 41.7%입니다. 결국은 목표만 높게 잡았지 작년 12월 3일 이후 그 불법 계엄 이후에 이 비상한 상황에서 경제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럼 비상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이 집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작년보다 조금은 조금 더 했지만 일단 작년 올해가 예년보다 아주 많이 한 거였습니다. 근데 좀 더 부족한 어쨌든 장관님, 그 목표는 작년보다 또 그 전에보다 더 높게 잡은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은 작년하고 똑같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총리가 말씀하신 게 매우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천력이 부족했다. 심하게 말하면은 표현 수사만 hel라했지 국민을 속인 거나 다름없다 하는 게 또 시중의 평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입니까? 이렇게 집행 실적을 봤습니다. 총액을 봤더니 1, 2월 사이에 집행률이 올해가 제일 낮습니다. 저 통계는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알고 있는데요. 저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날짜 수가 한 3일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니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이니까 저희가 3월 달은 저거보다 많이 올라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장관님이나 총리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실제 나온 지표를 보면은 결과가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란한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3월, 4월 통계가 나오게 되면 더 좋아지길 저희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번 가을에 예산결산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3년도에도 지방에 내려줘야 될 교부금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18조 원이나 줄었던 거 아닙니까? 세수 결손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작년 24년에도 6조 5천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40조 이상 예상이 돼서 10조 정도, 10조 이상이 지방에 내려갈 돈이 또 적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갖는 경제 성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여러 민간 경제 부분도 돌아가지만 결국은 군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교육청 이 관가에서 지출되는 재정의 역할이 지방 경제에 매우 중요한데 지난 3년간 이게 최악의 수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군청이나 시청에 도청에 가면은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다. 모두가 돌아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큼 지역 경제가 매우 파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양극화 심해지고 있죠. 너무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윤석열, 김건희가 망쳤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덕수 총리와 부총리 두 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총리님은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지금은 부총리로서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해왔고 철학을 관철시키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수치에서 특히 지방은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온누리 상품권 그죠? 우리가 상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도 추경에 650억이 추가로 포함이 됐죠. 네, 환급 행사와 관련된. 예, 민생 추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에 5조 5천억 발행하겠다고, 발행하겠다고 그때도 예산을 정립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할인율을 그때는 15%가 없었어요. 5%에서 10%인데. 근데 정부가 갑자기 15%로 늘려서 했고, 결제 환급 행사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조 발행하려고 했던 게 지금 3.5조 발행으로 바뀌었죠. 2조 발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 예산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네, 뭐 15%는 설날 때 저희가 조금 예, 해본 알고 거기 있습니다. 때문에요. 계산을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조금 그보다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잘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 상품권이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결국은 저걸 보면 디지털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5%할 때만 한 8천억 넘게 나가고 10% 내려가니까 2천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잘 안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지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관님, 우리가 계속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추구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온누리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온누리가 효과가 덜하고 속도도 느린데 왜 그렇게 온누리만 주장하는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타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렸는데 결국은 20만 개 아닙니까, 전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취급하는 취급점, 가맹점은 몇 개입니까? 저희 중기부 관할이 오늘 그 지역 상상품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 통계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21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하게 되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소상공인들도 다 좋아하는데 왜 국민이 좋아하는 건 안 하고 국민이 불편해하는 거는 굳이 예산을 늘려서 하겠다는지 그 점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 온누리 상품권은 잘 아시다시피 취약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 하는 상품권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장관님. 그 현장은 최근에 그러니까 상품을 중심으로 장관님, 네. 물론 정부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잘 하려고 하지 잘 못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더 효과가 큰 건 자꾸 외면하고 거기만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는 그 점도 고려해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4개월 걸린다고 차관이 답변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밀어붙이고 좀 추진을 강하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앞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부총리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재정준칙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게 영덕 변전소 화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변전소 화재가 나왔는데 보니까 변전소의 미관을 위해서 이 변전소에도 뭐 이렇게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 법이 건축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변전소 조경으로 네, 해서 그죠. 근데 이게 42조 1항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가 가까운데 주거지 가까운 데 있는 변전소는 저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많이 떨어져 있고 미관에 별 관계도 없는데도 이 법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이번 화재에 더 손실을 키우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한 경우에 블랙아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저도 이번에 질의 주식을 보고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건축법 시행령에 제외할 수 있는 예를 또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굳이 적용을 안 해도 되는 지역, 좀 교외에 있거나 하는 지역들은 충분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들 때야 미관을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 상황이 닥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재정준칙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 정부 들어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GDP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셨죠. 예. 그런데 저 자료를 보면은 윤 정부 내내 마이너스 3%가 넘습니다. 적자가. 그러니까 장관님과 이 정부가 발표한 준칙을 이 정부 스스로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세수 결손 때문에 좀 저런 건 있지만 국가 채무 자체는 저희가 그래도 네. 국가 폭을
예,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국가 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좋은 취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취지를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재정 운영이든 경제 운영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그렇지만 관리재정 수지도 제 여권하에서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국가 채무 증가폭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증가폭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